네, 10월 23일 멤버십 라이브 파트 1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의 흐름이 아주 훈훈합니다. 지금 3만 1000달러 거의 언저리에서 터치까지 해주면서 상당한 반등세를 우리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이대로 3만 1000달러까지 잘 돌파를 해주고 지지를 받아주면서 이제 3만 1000달러에서 3만 2000달러 구간이 오버헤드 저항 영역이어서 아마 저항이 좀 빡셀 거예요. 그래서 이때 매도 물량이 좀 나올 수가 있는데 여기까지만 잘 올라서 주면 우리가 우려하는 상황이 지금 다시 28,000달러, 또 26,000달러, 그리고 2만 달러, 2만 달러 초반까지 한 번 더 후퇴할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상황은 좀 굳이 보지 않고 반감기 이슈와 비트코인 현물 ETF 이슈를 잘 소화해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흐름 자체는 나쁘지가 않다라고도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선물 거래하시는 분들, 해외 트레이더들 얘기를 이렇게 보면 3만 1000달러에서 숏 물량을 걸겠다라는 사람들도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뭔가 안심하기는 이른데 지금까지 흐름만 놓고 보면 일단 꽤 안정적이고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에 대한 기대감, 이 메타를 지금 잘 소화해내고 있다. 뭐 이렇게까지 바라봐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비트코인 오르네 빠지네 뭐 말들 많아도 이게 지금 올해 한 해 동안 올해 한 해 동안 비트코인의 수익률이 82%네요. 82% year to date. 네, 올해 한 해 동안 수익률이 82%를 보이고 있다. 일단 80% 정도의 수익률을 보이고 있는 자산이 없잖아요. 그래서 전통적인 자산들을 훨씬 능가하는 의미 있는 수익률을 비트코인이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를 이 차트를 통해서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작년 이맘때 그러니까 10월에서 11월 사이에 확 떨어졌잖아요. FTX 사태 터지면서 그때 참 우리가 이런저런 얘기 많이 했던 거 기억이 나는데 벌써 1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나서 올해만 놓고 봤을 때 요 정도. 만약에 FTX 사태가 터졌을 때 그때 뭐 16,000달러대까지 떨어졌을 때 그때 잡고서 지금까지 이렇게 추가 매수 전략으로 개수를 늘려가는 전략으로 대응을 하셨던 분들은 수익률이 어마어마하겠죠. 그래서 상당히 조금 우리가 너무 단기적인 흐름을 보고 체크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여기서 오는 이점도 굉장히 의미 있는 포인트들이 있다. 뭐 이런 부분들 좀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서 가져와 봤습니다. 맥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비트코인의 돌파는 일단 45,000달러, 48,000달러에서 5만 달러까지 프리 해빙 랠리, 그러니까 반감기 전에 최대 5만 달러까지 갈 거야. 그리고 나서 반감기를 거치면서 2024년에 새로운 올타임 하이, 그러니까 6만 7, 8천 달러까지 가고, 그리고 나서 조정을 좀 받다가 2025년에 포물선형 랠리를 보이면서 새로운 올타임 하이를 찍게 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 내년 4월 반감기 전까지 5만 달러로 갈 거고 내년 2024년 1년 동안 이제 전고점인 6만 8천 달러, 9천 달러 그 언저리까지 갔다가 여긴 지금 6만 4천 달러 정도로 돼 있죠. 언저리까지 갔다가 조정을 받으면서 포물선형 랠리를 뿜어내면서 아마도 2025년 말을 얘기하고 있는 거겠죠. 그때쯤에 포물선형 랠리의 신고점, 그런 모습까지도 바라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맥스가 한 얘기인 건데 재밌어요. 그렇게 이런 흐름, 그러니까 이 포물선형 랠리, 여기서 이제 포물선형 랠리가 나올 거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이거에 대해서 준비가 돼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은데 뭐 이렇게 던지고 있죠. 그러니까 과거의 기술적인 패턴의 반복성을 봤을 때는 이제 나올 때가 됐지. 예, 나올 때가 됐지. 두 번 바닥 확인했고 다시 한번 포물선형 랠리를 벌이면서 이렇게 의미 있게 나아가게 될 것이다.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에 방점을 찍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어요. 이건 댄 크립토라는 암호화폐 분석가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비트코인이 3만 1000달러에서 3만 2000달러 정도 여기까지 돌파를 해준다라면 다음 목표는 3만 8000달러가 될 거야. 그런데 문제는 요 구간을 뚫어내는 거, 그러니까 여기 말하는 거거든요. 요 매물대가 요게 간단치가 않아. 요게 간단치가 않아서 이게 조금 쉽진 않겠지만 성공을 하면 다음 타겟은 3만 8000달러가 될 거야. 그래서 그때까지 여기까지 뚫리기 전까지는 아마도 박스권에서 움직이게 될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박스권이라고 하면 일단 지금
3만 달러 언저리에서 자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박스권을 먼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2만 8천 달러에서 3만 1천 달러 박스권에서 움직일 가능성. 그런데 만약에 다시 한번 200일 이동평균에서 떨어진다라면, 붕괴가 된다라면, 그때는 이제 2만 5천 달러에서 3만 1천 달러까지 조금 더 큰 넓은 범위의 박스권 횡보 상황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중요 라인에 지금 자리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2만 8천 달러와 3만 1천 달러 구간에서 봤을 때 거의 지금 절반 위로 올라서 와줬는데, 여기서 조금 더 3만 1천 달러 요 구간, 딱 요 구간까지만 매물대 해소가 잘 되면은 그때부터는 열려 있다. 어디까지? 3만 8천 달러까지. 굉장히 조금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이클 반데포페 같은 경우에는 강세장이 시작될 가능성이 크게 높아졌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시장이 상방향을 하고 있는 거는 비트코인 스팟 ETF, 현물 ETF와 비트코인 해빙 반감기로 인한 그런 효과라고 할 수 있고, 앞으로 몇 년 동안은 이 원자재, 커머디티와 이 크립토가 굉장히 주목받는 자산이 될 거야. 그러니까 몇 년 동안은 조금 요거 좀 잘 살펴봐야 될 걸. 그러니까 증시나 뭐 이런 쪽 보지 말고 원자재 쪽 봐야 될 걸. 이런 얘기도 같이 하고 있는 거죠. 원자재 얘기하고 있는 거 지금 전쟁 리스크가 있다라는 걸 감안해서 지금 언급을 하고 있다라고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린 알덴 같은 경우에는 이 양반은 보통 이제 주식 투자 분석을 많이 얘기를 하는데, 암호화폐와 관련된 부분들도 꽤 자주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비트코인이 앞으로 2년 동안 확실히 상승 추세에 있다. 이건 이제 우리도 할 수 있는 얘기죠. 저도 맨날 하는 얘기고 그냥 일반적인 얘기인 건데, 이 사람이 자기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주식과 그레이스케일의 GBTC를 통해서 비트코인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증권형 자산 말고 이 현물을 직접 보유하는 게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좋은 거 알면 지도 좀 현물 보유하면 되지. 자기는 보유 안 하고 있는 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좀 설득력이 떨어지지만, 어쨌든 이제 이런 분위기들이 스멀스멀 지금 조성되고 있다라는 걸 좀 느끼면 좋을 것 같아서 가져온 얘기입니다. 이번 주에는 우리가 조금 신경 써서 바라봐야 될 그런 데이터들이 조금 있습니다. 일단 미국의 3분기 GDP가 10월 26일 밤 한국 시간으로 9시 반에 발표가 됩니다. 이번에 3분기 속보치예요. 속보치, 잠정치, 확정치 이렇게 세 번에 걸쳐서 미국 GDP가 발표가 되잖아요. 2분기 확정치가 2.1%였는데 지금 3분기 속보치에 대한 시장의 예측이 4.1%입니다. 그러니까 두 배 정도, 분기별로 두 배 정도 지금 성장을 했을 걸로 예상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정도 한 두 배 정도로 미국 GDP가 성장했다, 분기 단위로 했다라는 게 나와주면, 요건 이제 미국 경제가 탄탄하다, 그래서 이제 증시를 조금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고, 물론 이제 이 결과가 또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좀 반대 상황도 펼쳐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26일 밤에 일단 GDP가 먼저 나와주고, 다음날 사실 이제 연준의 금리 이슈와 관련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개인 소비 지출 PCE, CPI보다 연준이 더 좋아하는 데이터 PCE가 이제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전월 대비로는 지금 0.5%, 전년 대비로는 3.4%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좀 빠졌네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이게 3.5였는데 오늘 보니까 또 3.4로 빠졌네요. 그래서 전달보다는 소폭 좀 인플레이션이 빠졌을 것으로, 전년 대비로는 8월 대비 좀 빠졌을 거로 예상이 되고 있고, 전월 대비로 봤을 때는 소폭 좀 오를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인플레이션 방향성이 어디로 향하게 될지에 따라서 이제 연준이 어떤 스탠스를 보일지에 대해서 우리가 가늠을 해볼 수 있는 건데, 일단 기본적으로 11월에는 동결 가능성이 지금 95%입니다. 이게 오전만 하더라도 98% 수준이었는데 좀 빠졌죠. 빠지고 뭐가 더 높아졌냐면 오히려 금리 인하 가능성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금리 인하 가능성이 이게 1.7%였거든요, 아침에. 근데 지금 이게 4.8%로 조금 더 올라선 상황입니다. 요건 지금 뻔하죠. 전쟁 리스크. 전쟁 상황이 지금 간단치가 않고 거의 중동 전쟁 5차 중동 전쟁 양상으로 확전돼도 이상하지 않을 분위기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험악해지고 있는데, 이제 이란 들어오고 헤즈볼라 들어오고 뭐 이렇게 되면 게임 끝난 거죠. 그냥 우리는 당해야 됩니다, 이제. 안 그래도 요즘에 이제 식탁 물가가 많이 올랐다라는 걸 우리가 많이 느끼고 있잖아요. 어제 뭐 저도
야채 상점 갔다가 야채 전문으로 하는 야채 상점인데 거기서 이제 군고구마를 판매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군고구마 한번 먹어볼까 하고 주문을 했는데 군고구마 3개에 5,000원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이렇게 비쌌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가 이슈가 이미 우리 식탁 지갑을 지금 식탁 물가를 임팩트 있게 지금 강타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10,000원 가지고 뭐 살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10,000원 가지고 뭐 살 수 있는 것도 없고 뭐 주유소 가서 이제 기름 넣을 때 확 오죠. 기름값 낼 때 보면 이제 확 그 느낌 없고. 근데 이제 그런 모든 상황들이 중동 전쟁이 확전이 된다라면 거기서 이제 더 악화될 가능성이 높고 인플레이션이 그렇게 자극을 받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중동에서 오는 원유 의존도가 전체 원유 수입량의 80%가 넘기 때문에 중동에서 뭔가 문제가 생겨서 악재가 커지고 그래서 호르무즈 해협 같은 곳이 이제 봉쇄가 되거나 이런 조치가 취해지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직격타죠.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당장 이제 원유가 통제가 되고 원유 공급 충격 그런 양상이 펼쳐지고 그렇게 제조업의 단가 인플레이션을 자극을 하게 되고 당연히 그러면 생산자 물가지수가 자극이 되는 거고 그건 당연히 소비자 물가지수를 자극을 하겠죠. 그건 뭐다? 인플레이션의 상승, 악화. 그럼 지금까지 1년 넘게 고강도 긴축을 진행해 왔던 어떤 연준의 노력이 무력화될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을 보여주는 상황들이 지금 중동에서 펼쳐지고 있다.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이죠. 이 전쟁이라는 것도 되게 안타깝고 여러 가지로 조금 생각할 거리들이 많기 때문에 단순화해서 지금의 상황을 뭐 이렇게 일반화시키긴 어렵겠지만 어쨌든 중동 전쟁이 더 악화되는 상황이 되면 인플레이션이 악화되는 것은 시간 문제다. 이게 보통 작년 우크라이나 전쟁 때만 놓고 보더라도 한 2월, 3월 정도의 전쟁이 한창 고조됐을 때 실제로 이제 물가 지수가 CPI가 고점 9% 찍고 이랬을 때 그때가 이제 6월 정도였거든요. 통상 이제 두세 달 뒤에 이게 반영이 되기 때문에 데이터로 반영이 되기 때문에 이런 상황들이 그러니까 이제 2024년 경기 전망을 때릴 때 상당히 어지럽다라는 거죠.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지금 뭔가 빚을 내서 뭘 해보겠다. 그게 뭐 부동산 투자가 됐든 주식 투자가 됐든 비트코인 투자가 됐든 뭐가 됐든 영끌해서 뭘 하겠다라는 건 굉장히 위험한 선택이 될 수 있다라고 저뿐만이 아니고 많은 전문가들이 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 지금 전반적인 경기의 어떤 분위기, 글로벌한 상황을 조금 더 면밀하게 우리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 그런 와중에 우리가 이제 반감기를 맞이하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비트코인이 리스크 해칭 역할을 얼마나 잘 해줄지 그런 것도 이제 관전 포인트가 되겠죠. GDP와 PCE와 더불어서 이번 주에는 이제 빅테크들의 어닝 시즌 실적 발표가 이어집니다. 메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빠졌네요. 알파벳, 메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이렇게 빅테크들의 상징이 되는 기업들이 이번에 실적을 발표하게 됩니다. 대체적으로 전망은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좀 일단 나오는 거 봐야겠지만 어쨌든 빅테크들과 비트코인의 움직임이라는 게 유사하게 겹쳐질 때 동조화 양상을 보일 때가 좀 있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빅테크들의 어닝 시즌 결과 이런 것들은 우리가 체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 이 미국 GDP가 분기 대비를 했을 때 뭐 2배 가까이 성장했을 것으로 시장에서 바라보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이제 한 3월 정도부터 계속해서 짚어보고 있는 게 부채 경제 시스템이잖아요. 글로벌하게 형성된 팬데믹 이후에 글로벌하게 형성되어 버린 이 부채 경제 시스템 미국도 장난이 아니라는 거 뭐 당장 우리나라만 해도 지금 장난 아니죠. 가계, 기업, 정부 이 경제 3대 축이 전부 다 빚에 의해서 지금 돌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우리나라 정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국은행을 거의 마이너스 통장 맛통 삼아서 돈 빼다 쓰고 있잖아요.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에요. 이게 2023 회계년도 정리가 되면서 미국의 지금 재정적자 규모가 공개가 됐는데 1조 7천억 달러, 1조 7천억 달러. 이게 2022년 한 해 전에는 1조 3,800억 달러였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이 갈수록 지금 악화되고 있다라는 거, 엔데믹이 되는데도 악화되고 있다라는 걸 볼 수 있고 사실상 이제 코로나를 비롯해서 전례가 없는 어떤 위기 상황을 제외하고는 역대 최대 규모의 지금 이게 빚잔치의 결과라고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채 경제 시스템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고착화가 되는데 물론 팬데믹이라는 어마어마한 위기 상황을 전 세계가 이제 극복을 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결과이긴 합니다만 지금 상황 자체가 그렇게 녹록하진 않다.
특히 이제 미국의 재정 적자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지금 높은 숫자를 보이고 있다. 재정 적자가 높아진다라는 거, 이건 국채 발행을 하고 있다라는 거고, 그걸 통해서 국채 금리가 올라간다라는 거고, 국채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국채에 대한 이 정부 이자 부담이 그만큼 커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악순환의 고리가 형성이 되게 잘 돼 있는 거라고 바라보는 게 맞지 않나. 뭐 악순환의 고리가 우려된다 이런 게 아니고 이미 고리가 잘 형성됐다. 그래서 미국 경제 같은 경우에는 당장 조금 잘못되더라도 경기 침체가 빵하고 오더라도 사실은 그렇게 이상하진 않다. 지금 되게 경제학자들도 의아해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굉장한 긴축, 고금리 상황에서 여전히 노동시장은 뜨겁고 막 그렇게 긴축을 하는데도 노동시장은 뜨겁고 노동시장의 활기가 도니까 소비자들이 지갑을 여는 거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경기가 살아나고 있다. 그러니까 소비가 그만큼 많이 활성화되고 있다는 게 보여지고는 있는데 과연 이게 얼마나 지속될 것이냐 이런 걸 봤을 때 머리 아픈 부분들이 이렇게 자리하고 있다는 거죠. 특히 이제 미국 정부도 지금 고금리 상황이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당장 국채 저렇게 발행하고 있는데 국채에 대한 그 고금리 이자, 특히 이제 고금리의 장기화, 이것도 이제 거의 변수라기보다 상수로 지금 인식되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상당히 어질어질한 상황이다. 특히나 지금 전 세계 미국 국채 보유 2위국인 중국이 올해 들어서 1월에서 8월까지 계속 던졌어요. 국채를. 매도세를 계속 지금 일단 물론 그런 것도 있죠. 환율 방어를 해야 되니까 그런 측면도 있지만 계속 국채를 던지고 있다. 이걸 또 다 이런 방향에서 이제 해석을 하다 보면 큰 손들 중국 같은 큰 손, 미국 국채 큰 손들이 지금 던지고 있는 이런 상황. 그런데 미국의 금리 벤치마크 10년물 국채 금리가 5%를 돌파했고 뭐 5.5%까지는 뭐 무난하게 찍을 수도 있다. 뭐 이런 표현까지 나오고 있으니까 지금 상황이 굉장히 어질어질한 건 맞다. 예, 그래서 지금 어떤 데이터적인 것만 놓고 표면적인 부분만 놓고 우리가 1차원적으로 해석하기에는 사실 이면에는 어질어질한 상황들이 꽤 많다라는 점을 우리가 또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10월 초, 10월 5일 날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를 한 건데 국채 금리가 고공행진을 하면서 미국의 경기 연착륙을 위협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국채 금리가 급등을 하면서 미국의 연착륙 기대감을 위협하고 있다. 지금 뭐 경제 개선에 대한 기대, 부채 우려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장기 금리 상승을 자극을 하고 있다. 이게 지금 10월 5일자 기사거든요. 그런데 지금 한 20일 정도 지나니까 거의 뭐 비슷한 상황 느낄 수 있게끔 더 강화된 모습들 우리가 지금 느낄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뭐 전반적으로 우리 입장에서는 비트코인의 흐름이 안정적이기 때문에 특히나 지금 경제 위기를 겪고 있는 국가들 뭐 아르헨티나, 튀르키예, 이집트 이런 나라들에서 비트코인이 지금 정고점 찍었잖아요. 그래서 경제 위기 상황에서 비트코인이 리스크 해칭 역할을 해주는 안전 자산으로서의 어떤 역량을 미국 밖에 경기가 굉장히 어려운 지역에서는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도 상당히 의미 포인트이기 때문에 지금 미국 경제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 이게 더 악화될 가능성도 있고 이런 상황에서 비트코인은 과연 현물 ETF 이슈와 또 반감기 이슈를 이번 사이클에서는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 이런 부분들도 상당한 관심 포인트가 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건 지구에서 가장 빠른 게 뭘까라는 건데 에어플레인이 엄청 빠르죠. 치타, 빨라. 빛의 속도 빠르죠. 빠른데 진짜 빠른 건 뭐다? 미국의 빛, 미국의 부채 상황. 이게 진짜 간단치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조금 이런 거시경제적인 흐름에 있어서 이면적인 부분들도 평소에 조금 자연스럽게 체크를 하는 그런 습관도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